이번 영상부터 해서 금과 화폐의 역사라는 주제로 3개의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 오늘은 달러는 왜 항상 부족한가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금 사이에 금 태환 제도를 폐지한 지 50년이 지난 현재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상자산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어떤 성과를 낼지도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금은 1971년 대비 가격이 50배 이상 올랐지만 이 뉴스 기사가 2021년 8월의 기사입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8.2%에 불과하며 이 수치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포기 선언 직후에 첫 10년 동안 큰 수익률을 낸 것이라서 가능한 수치라고 하면서 지난 30년간 금 가격은 연 2.6% 상승한 반면 S&P 500은 연 12.2%,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8.2%씩 올랐다고 합니다. 캠프벨 합의 듀크 대학 교수는 더 이상 금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50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네요. 요약을 하자면은 금이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피력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는 분들의 생각은 같은 뉴스 기사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볼 때는 내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뉴스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정말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뉴스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질문을 하나 하면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러면은 왜 미국은 1971년도에 금 본위제를 폐지했는가? 이 질문 하나면 그냥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추가로 하나 좀 더 한다면은 1980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0% 가까이까지 올리도록 한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이 질문이면 이게 반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금이 통화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증권회사나 은행 등 금융권회사에서는 귀금속을 천대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현재 신용본위 통화 시스템에서는 금의 귀환은 국가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통화의 유동성에 기대어 기생하는 금융기관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의 주장이 맞다면 사실 국가 간의 환율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통화의 가치를 모든 나라가 측정을 할까요?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 자체의 내재 가치가 완벽하다면 우리는 환율을 매일 계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통화라면 모두 그 통화를 따라가고 그걸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귀금속을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은 희망이 있는 거겠죠. 자, 디지털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의 이미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만질 수 있나요? 단지 숫자로 된 인증증표인 비트코인이 왜 사진과 같이 금화의 모습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결국에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의 본질은 국가에서 발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가 없거나 너무 약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나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가 법정화폐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정부가 자신들의 발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간에게 화폐의 발권력을 나눠줄 리가 없습니다. 외국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4일부터 가상화폐 본인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결국에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에 예속되는 투자자산이지
절대로 화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부채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왜 모자란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달러를 지불해야지만 석유와 식량, 원자재, 상품, 서비스, 노동력 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국내에서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원화를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비록 급여로 원화를 받지만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로 보냅니다. 자국 통화로 환전을 해서 보낸다고 해도 결국 그 중간에 미국 달러와의 환율이 개입이 됩니다. 즉 모든 지불 수단이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달러를 이용해서 구매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달러를 이용해서 구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달러의 수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 연준이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피가 사라지면서 부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은 유동성 부족으로 붕괴될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측정 기준이 사라지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혼란을 넘어서 지옥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M2 광의 통화가 이렇게도 늘어났는데 달러의 가치가 지켜지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단순한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아직까지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지금 현재 금 이상으로 모든 나라나 석유나 식량, 원자재, 상품 등등을 사들이면서 지불하는 유일한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란 말이죠. 전 세계 통화를 통틀어서 달러만큼 확실한 지불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백신을 구매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지불하고 백신을 샀습니다. 달러가 없는 세상은 지구상에서 가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미국이 통화 수합을 600억 달러 연장하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시켜줘서 우리나라는 땡큐라고 한 적이 있죠.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와 우방국이긴 하지만 한국을 사랑해서 해준 게 아닙니다. 달러 공급을 통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죠. 한국이 망하면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과 금융사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통화 수합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일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달러가 모자라서 미국 국채를 시장에 전부 판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신용경색으로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달러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를 구해서 미국 국채와 달러를 방어하자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 수합의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유로화도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다. 그냥 흉내를 내는 걸 뿐이죠. 미국의 연준은 한국만이 아닌 미국 전 세계 경제 파트너 국가의 중앙은행에 그 당시에 달러를 제공을 했습니다. 1차 국가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고 2차 국가는 한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브라질,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9개 나라였습니다. 1차의 경우에는 유럽과 4개 나라 전부 4,300억 달러, 2차는 9개국에 4,500억 달러가 공급이 됐고 2차 수합 국가 중에 한국은 다른 나라 5개 나라와 함께 일률적으로 600억 달러를 제공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차 수합에 포함된 일본입니다. 일본은 1차에 제공된 4,30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 2,25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1,420억 달러보다 830억 달러라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적 관계에서 석유나 식량,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반해서 일본은 내부적으로 달러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엔이 아닌 달러 출금을 기반으로 한 자국 내 보험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입금은 보험을 낼 때 엔화로 하지만 해약이나 만기 때는 달러로 받는 거죠. 외국이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 집
지불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달러 확보가 필요한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부자이며 사실 국민보다는 나라가 부자인 것이지만 일본이 막강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엔화도 물론 자국 통화지만 달러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보험을 원화로 입금하고 만기 때 원화로 받고 있죠. 일본인은 보험금도 만기 때 달러로 받는 규모가 있으니까 항상 달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다른 나라가 발행하는 통화는 그 자국 안에서만 통용될 뿐 결국 그 돈이 달러와 교환이 되어야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1944년 브레튼 우즈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1971년에 불퇴원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2008년의 금융위기처럼 단순히 부채를 숫자 치환으로 바꾸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몸통이 망가지면서 각국의 정부가 실제 화폐를 자국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자산을 숫자로 그냥 쌓아 놓는 것과 달리 시장은 화폐의 범람으로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건 우리보다 미국이 좀 더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다 라면서 뉴스에 나올 때 몇 년 전이었죠.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한테 코로나 당시였는데 물어보니까 살림살이를 직접 하지 않는 남자인 본인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당시에는 저는 그걸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뉴스로만 느꼈지. 당시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크게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몸으로 정말 체감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부식 가게에서 오전에 식료품을 가끔 사는 편인데요. 토마토 한 상자에 15,000원 하던 게 35,000원씩 하니까 정말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술자리가 있어서 마시러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탕 뿌린 토마토를 주문하니까 토마토가 비싸가지고 당분간 못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인플레이션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고 엄청난 긴축을 한다면 하는 순간에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자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찍어내게 된다면 지난 1년간 찍어낸 화폐량보다 10배를 더 찍어도 자산 가격의 붕괴를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1980년처럼 금리 20%의 엄청난 긴축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작정 완화도 못합니다. 차츰차츰 파산의 폭을 최대한 늦게 가져가게끔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늘고 어떻게든 길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약이 안 먹히니까 설탕물이라도 줘가면서 그냥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만약에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달러의 가치만 살아남는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결이 달러와 금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만 살아남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무한히 찍어내는 연준을 보면서 1971년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미국에 리턴시키면서 금과 교환을 시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러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식료품, 생필품의 상승이 일어나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1970년대도 동일했기 때문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당시 20%의 기준금리를 때렸던 겁니다. 찍어내는 물량 앞에는 아무리 달러라도 장사가 없는 거죠. 문제는 1997년 같은 외환 위기나 2008년 같은 금융 위기가 아닌 몸통인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화폐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공짜 지원금이라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면 반드시 청구 영수증은 받는 날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